중국도 유럽도 싹 다 필요 없다.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표로 전 세계 원재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간 중국, 유럽이 꽉 잡고 있던 EUV 시장의 구조를 한국이 싹 다 바꾼 건데요.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거래처가 왔다 가고서는 야근이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거야 그렇다 쳐도 중국 거래처 페이위안은 정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회의할 때 어디서 나는 쿰쿰한 냄새까지 정말 괴로웠죠. 아무튼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애리조나 시각으로는 아직 자정도 안 됐지만 워싱턴은 이미 깊은 밤이었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이었거든요. 밤중에 현장에서 직접 연락이 온다는 건 심상치 않다는 뜻이죠. 저는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장장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EUV 노광 장비 세대가 동시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시에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한 대도 아니고 세대가 똑같은 시간에 셧다운됐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어떤 오류냐고 물었더니 광원 안정화 모듈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광원은 EUV 장비의 심장 같은 거거든요. 거기가 멈추면 전체 라인이 서는 겁니다. 공장장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장비가 오전 11시 40분에 경고음을 냈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정확히 12분 후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또 12분 후에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던져놨던 가방에서 전원 케이블을 꺼내 꽂았어요. 부팅되는 동안 공장장에게 물었죠. 현장에서 뭘 시도했냐고요. 그는 재부팅을 3번 했지만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원격 접속으로 공장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보안 인증을 2단계 거쳐서 들어가니 공장 전체 장비 현황이 화면에 떴습니다. 세대의 EUV 장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나머지는 전부 녹색이었는데 그 세대만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각 장비의 상세 로그로 들어갔습니다. 펌웨어 버전을 확인해보니 세대 모두 똑같았어요.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도 동일했죠.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류 로그 파일을 열어봤어요. 광원 출력이 설정값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동 보호 모드가 작동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출력 감소 패턴이 세대 모두 거의 똑같다는 거였어요. 그래프를 겹쳐보니 곡선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프로그래밍해 놓은 것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졌어요. 공장장에게 물었죠. 혹시 네트워크 이상은 없었냐고요. 그는 모든 걸 확인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방화벽 로그도 깨끗하고 내부망도 정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 고장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가 없거든요. 장비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장비들도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같은 시기에 설치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12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어요. 장비 제조사에 연락했냐고요. 그는 이미 했는데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럽 본사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담당자를 찾는 중이라는 거였죠. 긴급 핫라인에 전화했지만 자동 응답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가 실감났거든요. 밤중에 장비가 멈췄는데 우리는 유럽 본사 근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최소 6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 있는 겁니다. 기술 자료를 뒤적여봤어요. EUV 장비의 핵심 부품 목록이 나왔죠. 광원 모듈 진공 챔버 정밀 렌즈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유럽산이었습니다. 부품 공급사 리스트를 보니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회사들 뿐이었어요. 우리는 조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 기술은 하나도 우리 손에 없었죠. 책상 위에는 지난주 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집어들고 다시 펼쳐봤어요. 우리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첨단 칩 생산 능력을 묶어놨죠. 백악관은 이걸 큰 승리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유럽이라는 단일 공급처에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다가 유럽 의존도를 높여버린 셈이니까요.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엔 이메일이었습니다. 유럽 장비 제조사에서 온 자동 회신이었죠.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공장은 지금 멈춰 있는데 그들은 영업일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로그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원 안정화 실패 시각들을 메모했어요. 11시 40분, 11시 52분 정오 4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2분 간격이었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 대만 멈춰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번엔 세 대였습니다. 2달 전엔 경미한 출력 저하가 있었고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장비 가동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그려졌죠. 소규모 오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의존 구조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였죠. 우리는 핵심 기술 없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는데 정작 그 기술은 전부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격으로 접속해야 우리 장비가 다시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들이 승인해줘야 우리가 우리 공장 장비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지난달 받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작성한 기술 평가서였어요. EUV 광원 자체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당시엔 대충 훑어보고 넘겼던 자료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다고 봤죠.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쳐놓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애리조나에서는 아직도 엔지니어들이 멈춘 장비 앞에서 유럽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생산 라인은 멈춰 있고 납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보, 상무부 국장, CIA 기술 분석팀장까지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애리조나 상황부터 브리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어요. 어젯밤 셧다운된 세대의 장비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광원 출력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동일한 패턴으로 12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멈췄다고요. 국방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복구는 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대는 여전히 작동 불가 상태라고 했습니다. 유럽 기술팀이 원격으로 진단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했죠. 상무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냐고 물었어요. 저는 지난 6개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소규모 오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안보보좌관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핵심을 짚었어요. 중국은 배제했지만 우리는 유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UV 장비 자체도 유럽산이고 핵심 부품도 전부 그쪽이라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도 제조사가 쥐고 있다고 덧붙였죠. 의회 보좌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대안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한국 기업 보고서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자체 EUV 광원 안정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요. 현재 실험실 단계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라고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 회의가 섞여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펼쳐 보여줬어요. 광원 출력 안정성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는 유럽 장비와 비슷한 수준을 달성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양산 검증은 안 됐다는 주석도 붙어 있었죠. 상무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의회 보좌관이 다시 물었어요. 검증됐냐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아니었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지는 이거다. 검증된 유럽 독점 기술에
계속 의존하거나 검증 안 된 한국 기술에 베팅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정리했습니다. CIA 분석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유럽 쪽 움직임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장비 인도 일정이 자꾸 밀린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론 품질 검증 강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레버리지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젯밤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었던 건 기술 우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이 압박받고 있는 겁니다. 상무부 국장이 물었어요. 한국 기술을 검증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제 라인 테스트와 안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했죠. 국방부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유럽이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보좌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냐고요. 안보 보좌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현재 구조를 받아들일 것인가 둘 중 하나라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접촉해 볼 수는 있다고요. 실제 데이터를 더 받아보고 기술팀을 보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최소한 옵션은 열어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상무부 국장이 동의했어요. 협상 카드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우리 약점을 아는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는 신호만이라도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안보보좌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기술 검증팀을 구성해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새는 건 막으라고 강조했어요. 유럽 측이 알면 즉각 반응할 거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회 보좌관이 저를 따라왔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지가 하나뿐인 상황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기업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기술 검증을 위한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적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었어요. 멈췄던 장비가 드디어 복구됐다고 했습니다. 유럽 기술팀이 원격으로 펌웨어를 다시 설치해서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우리 공장 우리 장비인데 우리가 직접 고치지 못하고 유럽 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검증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하지만 검증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일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 패권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누가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느냐? 누가 소프트웨어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게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그렇게 했고 이제 유럽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술팀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측과의 미팅 날짜가 잡힌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유럽 장비 제조사 대표와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정기 점검 회의였는데 타이밍이 묘하게 겹쳤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존슨 잘 지내셨죠? 저는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뒤로 보이는 배경은 네덜란드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운하가 보였죠. 먼저 애리조나 상황에 대해 사과부터 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광원 모듈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미 해결됐다고 들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원인이 뭐였냐고요? 그는 잠시 화면 밖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광원 안정화 알고리즘의 미세한 오류였다고 합니다. 장시간 가동 시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완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해결 가능하다면
왜 6개월 동안 점점 더 자주 발생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은 삼켰습니다. 대신 다른 걸 물었어요. 앞으로 예방할 방법이 있냐고요. 그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수십 년간 개발해왔습니다. EUV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경험이 필요한 분야죠. 작은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해결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말투가 신경 쓰였어요. 자신감이 아니라 우월감처럼 들렸거든요. 수십 년의 경험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마치 다른 곳에선 불가능하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공급사를 검토하는 건 어떻게 보시냐고요. 백업 옵션을 만드는 차원에서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유지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UV 광원 기술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레이저 물리학 진공 기술 정밀 제어 시스템이 모두 통합돼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이건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우리가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걸 아는 걸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언론 기사 링크가 와 있었어요. 동료가 보낸 거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아시아 업체 EUV 시장 진입 시도 무리한 추격 우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한국 기업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명확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 인터뷰도 실려 있었죠.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우리가 한국 측과 미팅 날짜를 잡은 바로 그날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럽 제조사에서 보낸 공식 통보였어요. 제목은 납품 일정 조정 안내였습니다. 열어보니 우리가 주문한 신규 EUV 장비 인도 일정이 석 달 연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정밀도 재검토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소규모 오류들을 감안해서 모든 신규 장비에 대한 품질 검증을 강화한다는 거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이건 품질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었어요.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 한다는 걸 눈치챈 그들이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부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럽 측이 납품을 지연시켰다고 보고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우리 움직임을 읽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국 미팅은 계속 진행하냐고요.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진행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가 대안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는 거라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기술 독점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않아요. 대신 일정을 늦추고 검증을 강화하고 언론의 우려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경험을 강조하죠. 다음 날 아침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보험사였어요. EUV 장비 보험료 인상 통보였습니다. 최근 오류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리스크를 재평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험료가 30% 올랐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유럽 제조사 보험사 언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율된 압박이었죠. 한국 기업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유럽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래도 미팅은 진행할 수 있냐고요.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그들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더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죠. 미팅 날짜를 앞당기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며 조금 놀랐어요. 압박에 주눅 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이더군요. 이게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의회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럽 언론 기사를 봤냐고 물었어요. 봤다고 답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유럽 의회에서 누군가 질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로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였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빠르더군요.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벌써 정치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그래도 계속 갈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 소나귀에 있을 거라고 말했죠. 저녁 무렵 안보보좌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럽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압박 타임라인, 언론 기사 납품 지연 통보 보험료 인상까지 전부 연대기로 만들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 하자 그들이 즉각 반응한 겁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점을 지키려 했고 우리는 선택지를 만들려 했죠. 그 사이에서 기술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아침 6시였는데 휴대폰이 울려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물으니 고출력 레이저 증폭 모듈 출하가 보류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EUV 광원 개발의 필수적인 부품인데 유럽 공급사에서 갑자기 출하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품질 재검토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품질 재검토요. 우리한테 쓴 것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언제 통보받았냐고 물었죠. 어제 오후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메일이 와서 당분간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대요.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 부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거 없이는 광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체 공급사가 있냐고 물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답하더군요. 현재로선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양의 레이저 모듈을 만드는 곳이 유럽의 2곳뿐인데 둘 다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한국과 미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유럽 언론에 기사가 났죠. 우리 신규 장비 납품이 연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측 핵심 부품 공급이 차단된 겁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조율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죠.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냐고요. 레이저 모듈을 직접 만들 수는 없냐고 물었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무기화구나 싶었어요. 직접 금지하지 않아요. 대신 핵심 부품 하나를 막아버리면 전체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죠. 품질 재검토라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안보보좌관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유럽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적었어요. 단순히 우리만 겨냥한 게 아니라 대안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시간 후 회신이 왔어요.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부처 전부 모이라고 했죠. 사무실로 출근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급망 차단 흐름도를 만들었어요. 입찰 검토 시작부터 장비 납품 지연 그리고 부품 공급 차단까지 화살표로 연결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단계적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상황부터 브리핑하라고 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레이저 모듈 공급 차단 사실을 설명했죠. 상무부 국장이 물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 검토는 공급사의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어요. WTO에 제소할 근거도 없다고 했죠. 에너지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거냐고요. 저는 한국 측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기술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광원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물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시도할 거라고 말했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안보보좌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새 구조로 간다는 건
실패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동시에 성공하면 유럽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저는 제안했어요. 기술팀을 파견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경우 우리 공장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죠. 국방부 차관보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검증 안 된 기술을 우리 생산 라인에 넣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죠. 안보보좌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선택지가 있냐고 물었어요. 유럽은 이미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한국마저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영원히 종속될 거라고 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어요. 하지만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측 기술 개발을 지켜보되 필요시 지원한다는 거였죠. 딴 언론 노출은 최소화하고 유럽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한다고 정리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우리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광원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요. 저는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급망 차단 흐름도가 놓여 있었어요. 입찰 검토부터 부품 차단까지 이어진 화살표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 전쟁이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되는구나 싶었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핵심 부품 하나만 막으면 되니까요. 유럽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레이저 모듈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차단한 거죠. 그들은 우리가 중국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우리한테 쓰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광원 구조를 바꾸는 건 도박이었어요. 성공하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지만 실패하면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거였죠. 저는 한국 연구소 사진을 검색해봤습니다. 화면에 뜬 건물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어요. 거기서 지금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유럽의 수십 년 기술에 맞서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겠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첫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주일 후였습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계속 실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초고진공 챔버에서 광원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는데 출력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했다가도 금방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몇 번이나 시도했냐고 물으니 20번 넘게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거든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계속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1차 테스트에서 또 출력이 불안정했다고 했습니다. 웨이퍼 패턴에 오차가 발생했다는 거였죠.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 큰 오차냐고요. 그가 수치를 말했는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 생산에는 쓸 수 없는 거였어요. 한국 담당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벌써 냄새를 맡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사 나갈 것 같냐고 물으니 시간 문제라고 하더군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프레임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틀 후 정말 기사가 났어요.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죠. 한국 EUV 기술 상용화 난항 실험 단계에서 잇단 실패. 기사 내용은 더 가혹했어요. 익명의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무리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수십 년 노하우를 몇 년 만에 따라잡으려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논조였죠. 한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어떻게 반응하냐고 물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다시 간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정도 압박을 받으면 보통은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업데이트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프로젝트가 중단된 건 아닐까 걱정됐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워싱턴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국방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죠. 상무부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물었어요. 이대로 가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확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한국 담당자였습니다. 제목은 긴급 업데이트였죠. 열어봤습니다. 48시간 연속 실험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연구소 전체가 불을 밝히고 밤낮 없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꿨냐고 메일로 물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진공 압력 설정을 재설계했다고 했어요. 기존 유럽 방식과는 다른 압력 구간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냉각 채널 구조도 변경했다고 덧붙였죠. 열 분산 방식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실패하면 할수록 더 과감하게 구조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안전한 쪽으로 후퇴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메일이 왔습니다. 테스트 결과라는 제목이었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광원 출력 안정도 그래프였는데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게 보였어요.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받았어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이전보다는 밝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가 설명했어요. 진공 압력을 낮추고 냉각을 강화하니까 출력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목표치는 아니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연구소장은 뭐라고 하냐고 물으니 웃으며 답하더군요. 계속 가자고 했답니다.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안정화될 것 같냐고요. 그가 답했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데이터가 더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전화를 끊고 안보보좌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측에 진전이 있다고 적었어요. 아직 성공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라는 지시였어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구체화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데이터가 왔어요. 출력 안정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곡선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생산에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아직 더 개선이 필요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메일함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분석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흥분이 섞여 있었죠. 뭔가 됐다고 했습니다. 뭐가 됐냐고 물으니 출력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패턴 오차율이 허용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데이터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메일이 왔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출력 안정도, 패턴 정밀도, 재현성까지 모든 지표가 개선돼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실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해낸 거구나 싶었어요. 유럽 부품 없이 새로운 구조로 광원을 안정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실험실에서 된 거랑 실제 생산 라인에서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고요? 그가 답했어요. 실제 라인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시연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큰 결정이었거든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안보보좌관에게 한국 측 제안을 보고했습니다. 실제 라인에서 테스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됐지만 실제 환경은 다르다고 설명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입지가 약해진다고 했어요. 유럽이 이걸 빌미로 더 강하게 압박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우리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았어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안보보좌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험실 단계는 통과했다고 했죠. 이제 실제 생산 라인 테스트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즉시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검증 안 된 기술을 우리 공장에 넣을 순 없다고 주장했죠. 만약 실패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무부 국장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택지가 뭐냐고 물었죠. 유럽 눈치만 보면서 계속 끌려다닐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하냐고요. 저는 애리조나를 제안했어요. 거기가 최근 문제를 겪었던 곳이니까 테스트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장관은 협의했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답했죠. 안보보좌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장과 먼저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가 동의하면 진행하되 최대한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에 새면 안 된다고 강조했죠. 애리조나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을 테스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물었어요. 안전하냐고요?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데이터는 좋다고 설명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를 제안했어요. 그때까지 라인을 비워두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백업 플랜이 있냐고 물으니 유럽 장비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죠.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애리조나에서 테스트한다고 통보했어요. 준비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장비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엔지니어 팀도 같이 간다고 했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유럽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테스트 전날 애리조나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 측 실험 데이터, 유럽 장비 성능 비교 자료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5명과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연구소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정실 앞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공장장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테스트할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 장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어요. 유럽 장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비슷했지만 구조가 달라 보였어요. 연구소장이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센서를 확인했어요. 진공 챔버 압력을 체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준비 작업이 이어졌어요. 공장장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되겠냐는 눈빛이었죠. 연구소장이 준비 완료를 알렸습니다. 이제 실제 웨이퍼를 투입할 차례였어요. 공장장이 웨이퍼를 가져왔습니다. 실리콘 원판이 조심스럽게 챔버에 장착됐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제어판을 조작했습니다. 광원이 켜졌어요. 모니터에 출력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정했어요.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설정을 조정했어요. 진공 압력을 미세하게 바꿨습니다. 출력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패턴이 새겨졌습니다. 완료 신호가 울렸어요. 웨이퍼를 꺼내서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선명도가 합격이라고 말했어요. 패턴이 정확하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정밀한 패턴이었어요. 웨이퍼가 장착되고 광원이 다시 켜졌습니다.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 신호가 떴습니다. 출력의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된 거예요. 패턴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현장이 긴장했어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광원 위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연구소장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제어판에서 수동으로 보정을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서 바뀌었어요. 출력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몇 초 후 안정화됐어요. 공정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완료 신호가 울렸어요. 웨이퍼를 다시 꺼냈습니다. 공장장이 현미경으로 확인했어요. 이번에도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패턴이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테스트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가장 까다로운 패턴이었어요. 미세회로 구조를 새기는 거였습니다. 웨이퍼가 장착되고 공정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안정적이었습니다. 출력 흔들림도 없었어요. 패턴이 차례대로 새겨졌습니다. 완료 신호가 울렸어요. 공장장이 웨이퍼를 검사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장비 수준이라고 덧붙였죠. 아니, 어떤 부분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해낸 거였어요. 유럽 독점 기술에 맞서는 대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 연구소장이 엔지니어들과 포옹했어요. 그들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밤샘 작업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테스트 성공했다고 적었어요. 실제 라인 투입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어요. 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잘했다는 한 줄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기술은 증명됐지만 정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애리조나 테스트 성공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보보좌관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들어가니 그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며 물었어요. 확실한 거냐고요? 100%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장장 평가를 전달했어요. 실제 생산 라인에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의 테스트 모두 통과했다고 설명했죠. 특히 마지막 정밀 패턴이 완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사실을 알면 즉각 반응할 거라고 예상했죠. 우리 준비가 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는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도 있고 웨이퍼 분석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죠. 그가 지시했습니다. 의회 보고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 로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전 과정을 정리했어요. 한국 기술 개발 과정부터 실험실 성공 그리고 애리조나 실제 라인 테스트까지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틀 후 유럽 반응이 왔습니다. 네덜란드 제조사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화면으로 실시간 번역문을 읽었는데 내용이 강경했습니다. EUV 기술의 안정성 검증은 최소 5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단 몇 번의 테스트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죠.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제목들이 비슷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위험성 성급한 도입의 문제점 이런 식이었죠. 한 독일 매체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안전 인증을 요구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인상될 거라고 예고했죠. 저는 이게 조율된 움직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조사 언론 보험사가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각도에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새로운 기술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치권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공식 일정은 통상 협력 논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다른 거였죠. 한 의회 보좌관이 귀띔해줬습니다. 유럽 측이 의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했어요. 공급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검증된 기술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급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고 주장한다더군요. 저는 의회 보고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유럽의 반박 논리를 예상해서 대응 논리를 추가했어요.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더 상세하게 첨부했습니다. 웨이퍼 현미경 사진도 넣었죠. 숫자로 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측 압박이 거세다고 했어요. 나토 동맹국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정치화하지 말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더군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공급을 무기화했으면서 이제 와서 정치화하지 말라니요. 저는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유럽 측 공급 지연 기록을 정리했어요. 납품 연기 부품 차단 일정 조정까지
전부 시간순으로 나열했습니다. 누가 먼저 정치화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럽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가 물었습니다. 뭘 준비하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방어가 아니라 공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죠. 일주일 후 의회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에너지통상위원회 합동 청문회였어요. 주제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한국 연구소장도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다시 검토했어요. 예상 질문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유럽 편을 드는 의원들이 뭘 물을지 예측했죠. 한국 연구소장과 미팅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안심시켰습니다. 기술로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죠. 청문회 당일 아침 일찍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의원들이 자리에 앉았고 방청객도 많았습니다. 언론 카메라도 여러 대 보였죠.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위원장이 청문회 취지를 설명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호명했어요. 증언석으로 나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위원장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현재 공급망 구조에 문제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단일 공급 구조의 위험성을 설명했어요. 지난 6개월간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애리조나 셧다운 납품 지연 부품 차단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애리조나 테스트 영상이 재생됐어요. 웨이퍼에 패턴이 새겨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3번의 테스트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죠. 정밀도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장비와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성능이 동등하거나 일부는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검증은 충분히 됐냐고 물었어요. 5년이 필요하다는 유럽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검증은 시간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생산 환경에서 테스트했고 결과는 명확하다고 강조했죠. 공급 지연 기록도 화면에 띄웠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했는지 보여줬어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유럽 대신 한국이냐고요?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어요. 우리는 기술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죠.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관계가 진정한 동맹이라고 설명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한국 연구소장을 호명했어요. 그가 증언석으로 나왔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았죠. 연구소장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차단을 당한 후 구조 자체를 바꿨다고 설명했어요. 진공 압력과 냉각 방식을 새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48시간 연속 실험도 언급했죠. 그의 증언에는 기술자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여러 질문이 오갔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였죠. 저는 데이터로 답했고 연구소장은 열정으로 답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긴급 메일이 와 있었어요. 유럽 제조사 공식 성명이 발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성명서 제목부터 강경했습니다. EUV 기술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였죠. 내용을 읽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EUV 광원 안정성 검증은 최소 5년의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천 번의 반복 테스트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둘째, 단 몇 번의 성공 사례로 기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초기 성공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을 나열했어요. 셋째,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도입은 전체 반도체 생산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성명서 말미에는 더 강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 기술에 투자해왔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기술 공급자로서
경고한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안보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럽 성명 봤냐고 물었어요. 봤다고 답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어요. 유럽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주요 보험사들이 공동 입장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EUV 기술에 대한 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안전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인증기관은 유럽기술평가원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간은 최소 3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유럽 기관에서 3년 동안 평가를 받으라는 건데 그게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사실상 봉쇄 조치나 다름없었어요. 국방부 차관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법무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보험사가 자체 기준을 정하는 건 그들 권한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보호에 관한 결의안이었어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경계한다고 명시했죠. 동맹국 간 기술 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공급망 재편은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우리한테 한 짓은 생각하지 않는 거였죠. 부품 차단하고 납품 지연시킨 건 그들인데 이제 와서 신뢰를 운운하다니요. 다음 날 정치권 로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유럽 각국 대사들이 워싱턴에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프랑스 대사는 공개 강연에서 말했어요. 대서양 동맹의 근간은 기술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은 70년 우정에 금이 가게 한다고 경고했죠. 독일 경제부 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성급한 결정을 우려한다고 말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회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럽 로비 압박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일부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다더군요. 저는 대응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언론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어요. 유럽의 압박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성명 발표부터 보험사 움직임 의회 결의안 정치권 로비까지 시간 순으로 나열했죠. 패턴을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상무부 국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영원히 종속될 거라고 지적했죠. 저는 제안했어요. 우리도 공세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공급 독점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죠. 그들이 어떻게 시장을 통제해왔는지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동의했어요.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브리핑을 잡겠다고 했죠.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럽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우리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증거라고 말했죠. 며칠 후 유럽 언론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검증 안 된 기술로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논조였죠. 르몽드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술 민족주의가 협력 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했어요. 독일 슈피겔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시아 기술에 대한 맹목적 신뢰라는 제목이었어요.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기술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논조가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마치 조율된 것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보보좌관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국무부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주제는 유럽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동맹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협력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지적했죠. 국방부 차관보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군사기술 협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유럽이 정말 화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무부 국장은 달랐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기술 독점을 지키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정리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압박에 굴복해서 기존 구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밀고 나가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관계, 무역 정책, 안보 전략이 다 얽힌 문제였죠. 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 신뢰할 수 있냐고요? 100% 확신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테스트 결과를 언급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장장도 보증했다고 덧붙였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속 간다고 결정했어요. 유럽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우리 입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지시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정말 확신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잘못되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냐고 물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각오돼 있다고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럽 언론 기사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우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은 길이었어요. 유럽의 반격은 예상했던 거였고 우리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유럽 반격이 거세지면서 의회에서 공식 청문회 요구가 나왔습니다.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소집했어요. 주제는 반도체 기술 도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죠. 저는 다시 증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난번은 정보 청취 차원이었지만 이번엔 검증이었습니다. 유럽 로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유럽 각국 대사들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기술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와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독일 기술자는 의회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EUV 기술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검증 기간이 왜 필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번엔 방어만 해서는 안 됐어요. 공세로 나가야 했습니다. 유럽의 공급 독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로 했죠. 당일 아침 일찍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언론 카메라도 2배는 많아 보였습니다. 유럽 대사관 관계자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위원장이 청문회 취지를 밝혔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기술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첫 질문은 예상대로 날카로웠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왜 유럽 대신 한국입니까? 동맹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배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공급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했죠. 그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기술은 검증됐지 않습니까? 수십 년 실적이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기술을 택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6개월간 공급 문제 기록이었어요. 장비 셧다운, 납품 지연, 부품 차단까지 시간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이게 검증된 공급의 실체라고 말했어요.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 문제 아닙니까? 공급사와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점 공급자는 언제든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한국 부품 차단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대안을 막으려 한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한 의원이 유럽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5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영상 자료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 실제 라인 테스트 장면이었어요. 웨이퍼에 패턴이 새겨지는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3번의 테스트 모두 성공한 장면을 보여줬죠. 그리고 정밀도 수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유럽 장비와 나란히 비교한 데이터였어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한국 기술이 더 나았죠. 저는 말했습니다. 검증은 시간이 아니라 데이터로 합니다. 우리는 실제 생산 환경에서 테스트했고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의원들이 화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도 많았어요.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공급 지연은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럽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공급 지연 기록을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품질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석 달 연기된 사례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접촉한 직후였다고 말했죠.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명백한 압박입니다. 한 의원이 동맹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토 협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고 우려했어요. 군사기술 협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동맹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일방적 의존은 동맹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우리는 기술을 평가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성능으로 판단합니다. 애리조나 공장장 평가서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생산 가능하다는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기술 기준을 낮춰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독점을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경쟁입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기술은 이미 전 세계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의 증거 아닙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입니까? 독점이 만든 신뢰는 진짜 신뢰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을 도입한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테스트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독점 구조를 유지하다가 공급 차단을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유럽이 책임져 줍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무게감 있게 전달된 게 느껴졌어요. 위원장이 청문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투표는 다음 주에 한다고 공지했어요. 반도체 기술 다변화 안건에 대한 표결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며 한국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죠. 복도에서 몇몇 의원들과 마주쳤습니다. 한 의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설득력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강력했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유럽 압박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의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 문제가 걸린다고 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정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안보보좌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청문회 분위기를 전달했어요. 데이터로는 이겼지만 정치로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표결 전망은 어떠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팽팽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분석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 난다고 말했어요. 그 사이 유럽 로비는 계속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지시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성급했는지 판가름 날 거였죠. 저는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기술 전쟁은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진짜 전쟁터는 의회였습니다. 청문회 이후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표결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의회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여러 보좌관들과 접촉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의원은 데이터에 설득됐다고 했고 어떤 의원은 여전히 유럽 편이었습니다. 표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안보보좌관에게 제출할 자료였죠.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제조사 대표가 전화 연결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시점에 그가 연락한다는 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기로 했죠.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지난번과 달랐어요. 여유롭던 미소 대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스터 존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내일 표결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전에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과 협력해왔습니다. 단순한 공급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죠.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왔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을 막았습니까? 한국 부품을 차단한 건 파트너십입니까? 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변명처럼 들리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품질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고 그걸 지켜야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품질 관리요. 우리 장비 납품을 석 달 늦춘 것도 품질 관리였습니까? 타이밍이 참 절묘하던데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스터 존슨,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 기준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참 편리하더군요. 필요할 때마다 높이고 낮출 수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좀 더 진지하고 무거웠어요. 미스터 존슨,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맹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내일 한국 기술 도입이 승인되면 유럽은 이걸 신뢰의 배신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대서양 관계에 균열이 생길 거예요. 나토 협력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협박입니까? 그가 손을 저었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함께해온 동맹입니다. 그 관계를 검증 안 된 기술 때문에 위태롭게 만들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실제 라인에서 테스트했고 성공했어요. 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몇 번의 테스트로는 부족합니다. 장기 안정성은 시간이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5년이라고 한 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만큼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 5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당신들 눈치를 보며 지냅니까? 공급 지연당하고 부품 차단당하면서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선할 수 있어요. 더 나은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한국 기술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납품 일정을 앞당기고 가격도 재협상하겠습니다. 기술 이전도 검토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협상이구나.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입으로는 다르게 말했어요. 제안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가 표결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의견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권고하면 의원들도 따를 거예요. 한국 기술 도입을 유보하라고 권고해 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검토했어요. 결과도 명확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스터 존슨, 당신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결정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동맹은 의존이 아닙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공급을 통제하고 필요할 때마다 압박하는 건 동맹이 아니에요. 그건 지배입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난 게 역력했습니다. 당신은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못 보는 겁니다. 독점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술은 발전하고 대안은 생깁니다. 당신들이 막으려 할수록 더 빨리 변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굳은 표정이 보였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동맹 균열을 부를 겁니다. 미국과 유럽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거예요. 그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동맹이 독점에 기반한다면 그건 진짜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게 동맹을 해친다면 애초에 잘못된 동맹이었던 겁니다.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굳어 있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내일 표결이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시죠.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스터 존슨,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죠. 안보보좌관에게 통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회유 시도였다고 설명했어요. 동맹 균열을 경고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 입장은 뭡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표결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표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맹 균열 나토, 협력 재검토, 지정학적 파장까지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옳다는 거요. 독점은 깨져야 했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표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의회 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안보보좌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백악관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의사당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담당자도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표결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30분씩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반대측 의원이 먼저 나왔어요. 그는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과의 70년 협력을 언급하며 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죠. 찬성 측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동맹은 존중이지 의존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독점 구조를 깨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은 치열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간이 다 됐을 때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들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찬성과 반대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숫자가 팽팽했어요. 한 표 차이로 계속 뒤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의원이 투표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찬성 53표, 반대 47표였습니다. 통과됐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죠.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속보가 쏟아졌어요. 미국 의회가 반도체 공급 다변화 안건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미 여러 연락이 와 있었어요. 안보보좌관이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긴장됐지만 활기찼습니다. 상무부 국장이 먼저 말했어요. 이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생산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 EUV 광원 조립 라인을 만들자고 했어요. 한국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 땅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완전히 유럽 의존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죠. 국방부 차관보가 동의했습니다.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기술 이전 조건과 공동 생산 일정을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공동 생산 제안을 전달했어요. 그가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죠. 이틀 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공동 생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이전도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매일 회의를 했어요. 기술 이전 범위, 로열티 조건, 공동 생산 비율까지 세부 사항을 논의했죠. 한 달 후 기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애리조나에 EUV 광원 조립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미국이 생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합의안이 나오자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주도로 공식 행사를 기획했어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죠. 발표일이 잡혔습니다. 양국 통상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저도 배석하게 됐습니다. 발표 전날 유럽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제조사 주가가 급락했어요. 하루 만에 15% 떨어졌습니다. 독일 부품 업체들도 동반 하락했죠. 유럽 언론은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도체 패권 구조가 흔들린다고 보도했어요. EUV 독점 시대의 종말이라는 분석도 나왔죠. 반면 아시아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련 주식이 일제히 올랐어요. 기술 기업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발표 당일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통상 장관이 먼저 연단에 섰어요.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돼 기쁩니다. 미국과 한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가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EUV 광원 조립 라인 구축, 한국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체계 확립까지 하나하나 발표했어요. 한국 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유럽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이건 유럽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했어요. 조립 라인 건설은 내년 초 시작됩니다. 2년 내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이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유럽 독점에 도전장이 던져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어요. 미중 갈등 이후 또 다른 구조 변화라고 평가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유럽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협력 중단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독점은 깨졌고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했죠. 그가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덧붙였어요. 실제 생산 라인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실행이 남아있었어요. 안보보좌관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유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균형을 찾을 거예요. 독점보다 경쟁이 모두에게 낫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몇 달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유럽 독점 구조가 흔들렸고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빛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동 생산 발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애리조나 조립 라인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로 애리조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공장까지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사막 지대 위로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첫 테스트를 했던 게 떠올랐죠. 공장 정문에 도착하니 새로운 건물이 보였습니다. EUV 광원 조립동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공장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눴어요. 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팀과의 협력이 순조롭다고 덧붙였죠.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분주했어요. 작업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배선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도 보였어요. 미국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진공 챔버 설치 구역이라고 했어요. 다음 달이면 핵심 장비들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시작할 거라고 덧붙였죠. 조립 라인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이 조성되고 있었어요. 공기 정화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고 바닥엔 특수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와 악수를 나눴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거였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순조롭다고 덧붙였죠. 우리는 함께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광원 모듈이 조립될 위치를 보여줬어요. 레이저 시스템이 설치될 곳도 설명해줬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배치되고 있었어요.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직 가동 전이라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곧 이곳에서 전체 생산 라인을 통제하게 될 거였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2달 후면 첫 광원 모듈을 조립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엔 실제 웨이퍼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유럽 장비와 나란히 가동할 건가요? 그가 답했어요. 처음엔 병행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릴 거라고 했죠. 현장을 나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예산 집행률 일정 준수율 기술 이전 완료도까지 상세한 데이터가 제시됐습니다. 모든 지표가 양호했습니다. 예산은 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었어요. 일정도 오히려 조금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이전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됐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장장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다고 했어요. 검증 안 된 기술이라는 말에 불안했다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고 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만 의존했다면 계속 불안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독점 구조에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공장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조립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청정실 유리창 너머로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기술로 소통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보좌관에게 제출할 현장 점검 결과였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읽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유럽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덜란드 제조사가 가격 인하를 발표했어요. 기존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쟁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독점이 깨지니 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한테는 좋은 일이었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일본 기업도 EUV 광원 개발에 나섰다는 거였어요. 한국 성공 사례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애리조나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첫 광원 모듈 조립 현장을 보러 갔어요. 클린룸 안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부품들이 하나씩 조립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후 첫 모듈이 완성됐습니다. 공장장이 제어판을 조작했어요. 광원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출력 수치가 나타났어요.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포옹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웨이퍼 위에 떨어졌습니다. 테스트 패턴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정밀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EUV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첨단 칩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든 반도체는 이 빛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시작점이 바뀌면 권력의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빛은 유럽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들이 빛을 통제했고 우리는 그저 받아쓰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독점은 깨졌고 새로운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애리조나 하늘은 청명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빛이 이동하면 세계도 이동한다고요. EUV 광원이 유럽에서 미국과 한국으로 확산되면서 반도체 패권 지도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었어요. 권력 구조의 재편이었습니다. 독점에서 경쟁으로, 의존에서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EUV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 완료 보고. 몇 달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위기에서 시작해 대안을 찾고 압박을 이겨내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낸 과정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빛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계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히듯 우리가 만든 변화도 세상을 바꿀 거였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